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원의 원투펀치 231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솔직하고 정확하게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원투펀치인데요. 자, 이번 주 이 한 시즌 동안 고생했던 우리 K리그 선수들을 위해서 선수들. 네, 선수들을 위해서. 선수 저희 얘기하는 거. 네, 고생했던. 어떻게 상이라도 뭐 하나 드릴까요? 챙겨드릴까요? 저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제가 성남 손수강화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만두셨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사의를 33라운드 때 33라운드 때 사의를 표명을 했죠. 자,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시상식이 이번 주에 있었는데요. 또 저희가 또 원투펀치의 방식대로 또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위해서 요새 최신 트렌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혹시 해시태그 아세요? 그거 1박 2일에서 해시태그 문제가 나왔어요. 아재와 비아재를 판별하는. 제가 거기서 틀렸잖아요. 뭐였어요? 뭐라고 문제가?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모른다였을 거예요. 문제가 뭔지 해시태그가. 모르시니까. 폴더폰 뭐야? 아니 제 옆에 앉은 분도 틀렸어요. 그 차태현 씨라고. 네. 그래도 많이 틀렸어요 그때. 요즘 신세대들은 이제 해시태그로 소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시태그 키워드를 뽑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뽑아온 키워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번 시즌 여기다가 K리그. 샵 붙이면은 해시태그가 돼요? 네, 샵 두 개 맞아요. 아니에요? 해시태그가? 이렇게 두 개 붙이는 것 같던데. 하나? 아니 그 뭐 웃어요, 왜? 마찬가지네 뭐. 그러면 그 키워드에 관련된 포스팅을 다 한꺼번에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그런 숨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좋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제가 어떤 의미로 이 키워드를 뽑았는지는 아시죠? 정말 마지막까지 치열했던 1위 경쟁.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정말. 야, 저는 서울이 극적으로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박주영 선수의 극적인 골. 그래서 박주영 선수가 그렇게까지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 보고 놀라긴 했어요. 그러면서 했는데 사실 그 경기보다 네. 인천과 수원의 그렇죠. 경기. 사실 유럽 축구에서만 보던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근데 몰려 나오는 거예요, 팬들이. 정규 방송하기로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저것 좀 길게 보여줬으면 좋았는데. 저게 우리나라에 처음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정말 잔류에서. 극적으로. 네, 그게 사실 경기보다도 더 재밌는 뒤풀이가 좀 나중에 한 5분 정도 그런 영상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팬들이 요니치 선수 행가래 행가래 치는 중간에 그런 거를 쳤죠. 또 팬들이 많이 봤는데 한국 선수도 아니고 외국 선수를 그런 상황에서 또 행가래 쳤다는 것이 좀 뭉클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인천과 인천 서포터스 분들께 뭔가 감동상, 맞아요. 뭉클상 이런 거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뭉클상 좋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어린 팬들에게는요. 뭐 옛날에 과거의 팬들도 펠레하면 펠레가 어린 나이에 브라질 우승해서 막 팬들이 막 들어올리고 막 선수들이 막 이러고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장면들을 만약에 물론 이제 정규 방송 편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장면을 오히려 잘 보여주면 제 생각에는 어린 팬들한테 딱 이 K리그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인식시키는 데는 그것만한 장면이 없거든요. 정말 극적으로 잔류를 확정지은 인천도 있었지만 그 1위도 마지막까지 몰랐었잖아요. 서울하고 전북. 참 그 전북이 이렇게까지 된데 조금 아픈 그런 상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1위 경쟁은 정말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뭐 이 자리에서 원투펀치 이 자리에서 심판 매수와 관련돼서 이 승점 삭감이 됐던 부분들 9점이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대처 아니냐라는 얘기도 제가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9점 삭감 때문에 이번 시즌 마지막 매치가 실질적인 챔피언 결정전이 되면서 정말 재미있게 구도가 마무리가 됐죠. 그 징계에 의한 우승이라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은 정당하게 아주 정상적으로 그럼요? 이제 우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리그나 징계로 인한 승점 감점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우승의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는 저는 그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서울은 굉장히 잘했고 또 최강희 감독도 나중에 경기 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특히 적어도 이 한 경기에 있어서만큼은 서울이 또 상당히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전북에서도 했듯이 서울은 충분히 우승할 자격이 있었고요. 그런데 다만 저는 요거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심판 매수는 분명히 엄단이 돼야 되고 장지현 위원과 제가 뭐 더불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 심판 매수에 관한 승점의 어떤 양으로 따지면은 이건 양적으로 좀 적은 것처럼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어찌됐건 그 심판 매수가 일어났던 것 자체는 올 시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구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일어났던 일로 징계받았던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것을 제외한다면 올 시즌에 보여준 경기력만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전북이 우승을 못한 것은 뭐 전북 팬들뿐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감이 있죠. 그러니까 33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면서 어떻게 보면 리그 전체를 한동안 압도를 해오다시피 해왔던 전북인데 물론 벌을 받아야 될 거를 벌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올 시즌에 벌어졌던 그 매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올 시즌의 경기력만으로 또 봤을 때는 전북도 우승 자격이 정말 넘치고도 넘쳤는데 막판에 우승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또 전북에게는 상당히 애석한 일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수가 뭔 죄냐. 전북 선수들은 잘못한 게 없고. 그리고 전북 팬들도 잘못한 게 네. 없고. 눈앞에서 우승을 놓쳤으니까. 네.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축구고 또 그것이 또 축구의 매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음 시즌 또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키워드는 흥행부진 그리고 명가의 추락. 좀 네. 부정적인 거는 한 번에 묶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명가의 추락은 궁극적으로는 수원 삼성과 포항 스틸러스가 돼야 될 것 같네요. 수원, 포항 이런 사실 명문 클럽들이 전체적인 흥행을 또 이끌 만한 그런 충분한 능력들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팀들의 추락으로 인해서 네. 전북까지 이제는 사실 낀 상황 아닙니까? 예전에 서울, 수원 뭐 이런 중심, 수도권 팀 중심으로 가는 리그 마케팅을 좀 끌고 가는 차원에서 전북이 같이 낀 상황인데 여기서 또 수원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적인 구도가 한번 탄력을 받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다. 네. 그리고 포항 역시 재정적으로 역시 투자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고요. 성남은 사실 김학범 감독이 9월에 경질된 이후에 구상범 대행 체제가 1승 2무 6패 아주 좋지 않은 성적을 지금 거뒀어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김학범 감독을 경질한 것이 좀 악수가 되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성적만 보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한 줄씩만 더 추가하면 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장 의원님도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일단 특히 후반부에 어떤 조나탄 선수의 그 골 폭죽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역시 전반부에 골을 넣어줄 확실한 특히 외국인 자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애초부터 좀 문제를 안고 출발을 했던 시즌이었고 포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게 뭐 이유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손준호 선수가 사실 공격 수비 할 것 없이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포항의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도 볼 수가 있는 손준호 선수가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아예 그냥 이탈해버리는 것이 포항에게는 좀 더 뼈아픈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성남은 제가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티아고 선수 나간 게 일단은 성남은 좀 또 뼈아팠죠. 사실은 티아고 선수의 골로서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의 많은 승점이 확보가 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심지어 티아고 선수가 나간 이후에도 티아고 선수가 한동안 득점 순위, 공격 포인트 순위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던 선수가 나갔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김학범 감독의 그 또 이탈 이것도 사실은 성남에게 결과적으로는 아주 더 나쁜 길이 돼버렸던 그런 결과가 됐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남 팬 여러분들께는 저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하여튼 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잡음들 때문에 사실 흥행도 그 목표했던 거에 미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좀 추가적인 재미 요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 다음 키워드인데요. 신더비 그리고 공격 축구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더비도 분명히 있었어요. 깃발 라시코. 초반에 굉장히 화제였고요. 그리고 또 수원 더비. 한 도시에서 두 프로팀이 같은 리그에서 격돌을 하는 것도 참 보기 드물었던 그동안 K리그에서 보기 드물었던 광경이었습니다. 네, 결과는 애석하게 됐습니다만 수원FC는 특히 이 수원 더비에서 또 항상 아주 재밌는 승부를 연출을 해줬고 그리고 신하영 아나운서 지금 말씀하신 그 공격하면 또 막공
축구가 또 수원 FC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애석한 결과를 받아들었는데 이제 수원 FC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전반부 때 조금 더 승점을 따지 못했던 것이 결국은 이제 후반부의 어려움으로까지 이제 연결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금의 어떤 그 열정적인 투자를 챌린지에 가서도 계속한다면은 수원 FC는 곧 또 다시 클래식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애석한 팀 중에 하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공격 축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번 시즌 K리그가 흥행 요소로 내밀었던 카드가 더 공격적인, 더 골이 많이 나오는 축구를 하겠다였어요. 두 분은 얼만큼 성공을 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일단 다득점을 우선하는 제도로 변경을 했습니다만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그 제도가 경기장에서 얼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근데 골이 늘어나긴 했어요. 골이 늘어나긴 했는데 2.4골에서 네. 올해는 2.7골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다득점 제도 때문에 늘어났냐고 하면 저는 단연코 아니다. 네, 실제로 경기장 안에서 뭐 코칭 스텝이나 또 선수들 이 분위기, 경기를 앞두고 뭐 이런 분위기, 다득점 얘기하는 감독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득점은 사실 실질적인 경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막판에 이제 순위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확인하는 정도였겠죠. 그리고 오히려 사실 골이 늘어났다. 저는 오히려 인저리 타임이 좀 늘어났거나 그렇죠. 이런 게 경기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오히려 실질적인 골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제도보다는 경기장 안에서 좀 질적으로 무언가 공격 축구로 유발할 수 있는 아예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제도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판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유연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골이 늘어난 것은 팩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 0.3골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멋진 골도 뭐 그 어느 시즌 이상으로 많이 나온 시즌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여전히 그래도 다득점 우선에는 반대입니다. 다득점 우선은 뭐 다른 세계에서도 여태까지 그것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다득점보다는 역시 전체적인 골 득실이 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그 인저리 타임 긴 거는 추가 시간 긴 거는 이거는 정말로 골 늘어나는데 아주 직결되는 요소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막판에 보면은 선수들 양 팀이 모두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공간이 아주 느슨하게 벌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골이 정말 필요한 팀이 그럴 때 막 우당탕탕 하면서 이제 골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장면들이 분명히 목격이 됐었기 때문에 이 추가 시간을 좀 많이 적용했던 것이 평균적으로 이제 골의 상승에도 저는 큰 도움이 됐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골이 많이 난 반면에 상대적으로 각 팀들의 수비는 조금 약했지 않나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는 있어요. 물론 골이 많이 난 긍정적인 요인을 긍정적인 어떤 현상을 가지고 지금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아주 견고하게 정말 수비를 잘한다. 라고 생각되는 팀은 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또 골수의 향상에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대표팀 관계자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만 K리그에서 정말 잘하는 센터백을 후보들을 좀 뚫어야 이제 지금 중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랑 경쟁을 시키고 뭐 할 수 있겠는데요. 마땅히 고를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K리그에. 그만큼 올 시즌에 센터백들 두드러진 활약을 한 센터백들을 꼽기가 다른 시즌에 비해서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숫자가. 제가 그래서 전남에 토미 선수 꼽았잖아요. 외국인 선수들은 오히려 뭐 요니치, 뭐 토미, 한의원님이 또 뽑은 K리그 또 어워드에 또 수상한 요니치 선수도 있고 뭐 오스마르 이런 선수들이 나옵니다만 국내 선수의 좋은 센터백들이 지금 많이 이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개인 능력적인 부분입니다만 이런 득점이 늘어나는 부분에 일정 부분 조금 견인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시할 키워드는 부활입니다. 팀을 옮겨서 이번 시즌 아주 눈부신 활약을 보였던 선수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예로 MVP를 탔던 정조국 선수가 있겠죠. 축하합니다. 아니, 이 선수가 득점왕까지 그리고 베스트 11 MVP까지 탈 줄은 솔직히 상상을 못했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정조국 선수가 예전에 신인상 탔던 적이 있는데 그 시즌이 어떻게 보면 정조국 선수의 뭐 베스트였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는 정말 시즌을 이 나이가 돼서 이제 이룬 것에 대해서 너무 축하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정조국 선수의 부활도 또 이번에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이고요. 과거에 다 이제 청소년 대표 시절에 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4세대 대형 스트라이커였지 않습니까? 정우석 선수도 네. 그렇고. 또 올 시즌에 계속적으로 점진적 부활을 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양동현 선수도 네, 그렇고. 네. 이런 스트라이커들 과거에 다 청소년 대표 때 정말 한가닥했던 4세대 스트라이커들입니다. 이런 스트라이커가 지금 늦게나마 다시 한번 빛을 볼 수 있다는 부분들은 양동현 선수는 뭐 비단 올 시즌뿐만 아니고 조금씩 점진적 부활을 하는 느낌이 다 확 커지진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반가운 일인데 맞아요. 너무 좀 늦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제 후배 선수들에게는 귀감은 분명히 그렇죠.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조국 선수나 뭐 양동현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확 이렇게 정말 터진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장시간 동안. 네.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 우물을 파면서 정진을 하면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날이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조국, 양동현 선수 지금 뭐 유망주 때 시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정말로 좋은 재능이라고 했던 선수들이 자기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고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또 문제로 인해서 사그라들고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조국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런 어떤 중간에 내가 실수를 하지 말고 쭉 정말 정진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후배들이 그런 걸 좀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키워드로 2016 K리그를 한번 결산을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상을 또 드려야죠. 원투펀치 어워드 저희가 네, 한번 수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리그 대상 수상자들은 이미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원투펀치에서 2016 K리그 베스트 11을 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혹시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달라진 그런 선수, 그러니까 조금 달라졌는지 의견이. 저 한 명. 네. 네, 저 한 명. 그러니까 제가 권순태, 고광민, 오스마르, 토미, 안현범, 레오나르도, 김보경, 이재성, 송진영, 로페즈, 대안이었어요. 네. 제 베스트 11. 이게 33라운드 좀 앞둔 보기 상태에서 전에. 32라운드 정도 기준에서 제가 했는데 한 명 바꿨습니다. 한 명 누굴까요? 정조국 선수를 인하고 미안합니다. 아웃. 송진영 선수 아웃입니다. 네, 그래서 권순태, 고광민, 오스마르, 토미, 안현범, 레오나르도, 김보경, 이재성, 로페즈, 대안, 정조국. 이 중에서 MVP는 저 MVP는 정조국 선수에게 약간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 MVP는 김보경 선수. 네, 저는 MVP가 김보경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전북이 물론 죗값을 받으면서 우승을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시즌 후반부에는 승률이 사실 좀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서울에게 또 따라잡히는 것을 허용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시즌만 그냥 딱 봤을 때 33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면서 전체적인 리그를 압도해온 전북의 가장 저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김보경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김보경 선수야말로 전북이 필요했던 마지막 퍼즐이었고 그 퍼즐 역할을 너무도 저는 잘해줬다는 생각에서 우승은 못했지만 김보경 선수에게 저는 MVP를 주고 싶어요. 네. 우리 장지현 의원님은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맹의 이 어워드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요. 부분적으로 이제 그 후보 선정 방식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는 뭐 납득할 만한 베스트 11이 많이 형성이 됐다라는 네. 생각인데 MVP는 저도 연맹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연맹 어워드하고 제 개인적인 MVP는 누구에게 앱서울의 주고 싶으세요? 오스마르. 오스마르 선수. 네. 왜요? 이유도 좀 들어볼까요? 잘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실 MVP라는 거는 네. 저는 이제 우승을 일단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심 역할, 캡틴으로서 중심 역할도 했습니다만 38라운드 동안 꾸준하게 잘해야 저는 MVP가 된 자격이 일단은 된다고 보여져요. 최용수 감독 시절을 거치면서 여러 변화 속에서도 어떤 롤이든 기본 이상을 다 잘해줬습니다. 부분적으로 실책을 했던 상황이 한 4번 정도, 3번 정도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아주 잘했다. 오스마르 선수만큼 꾸준하게 기복 없이 자기 역할 잘 수행한 선수는 없는 것 같다. 네. 잘했기 때문에 저는 우승의 제 1등 공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앱서울의 오스마르 선수. 그렇다면 우리 장지현 의원님도 33라운드를 보지 않은 채에서 베스트 11을 꼽았잖아요. 그쵸. 지금 혹시 좀 의견을 바꾸고 싶은 근데 생각이 있어요? 일단은 기억을 좀 해봤는데 한 명이 기억이 안 나다가 지금 기억이 났어요.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아니 지금 보니까 한 명은 빠졌고 또 한 명이 누구다 보니까 또 한 명 기억이 났어요. 네. 권한지 선수가 지금 빠졌고요.
염기훈 선수가 빠졌네요. 네. 네. 베스트 11 한번 들어볼까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 센터백은 제가 3백을 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최철순 선수를 스토퍼로 놨거든요. 오스마를 놓고, 근데 권한진 선수도 스토퍼를 놨는데 권한진 대신에 좀 고강민 선수. 그러니까 약간 펩 과르디올라 같은 감독 같은 3백인데요. 레오나르도, 김보경, 이재성, 로페즈 전북의 이 4인방이 미드필드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추가로 한 명을 제가 넣었습니다. 주세종 선수. 그리고 투톱에는 대안과 정조국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3-5-2 전형에 뽑고 나니까 그냥 저 정조국 선수 빼고 전북 서울 됐어요. 뽑고 네. 나니까. 그리고 보니까. MVP는 오스마르. 네. 물론 K리그 대상 시상식도 있지만 원투펀치에서 또 자체 저희가 한번 자체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영플레이어상을 안현범 선수가 타면서 그 수상 소감이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제가 3년 전에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 호텔에서 접시를 닦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나도 몇 년 뒤에는 좀 맛있는 밥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맛있는 밥보다 더 맛있는 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그럼 왜 올드 플레이어 상은 안 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올드 플레이어 상을 한 분에게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올드 플레이어 상은 말 그대로 베테랑으로서 팀의 중심을 참 잘 잡아준 선수. 염기훈 선수한테 저는 좀 주고 싶어요. 수원이 좀 네. 어려운 네, 상황이었지만 그렇죠. 염기훈 예. 선수가 그래도 잘 이끌어줬다는 네. 의미에서 네. 염기훈 선수에게 올드 플레이어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은 선택입니다. 네, 근데 아주 저는 제 MVP는 김보경 선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미안하기 때문에 정조국 선수 네. 그리고 대한 선수까지 저는 공동으로 해서 MVP 요? 올드 올드 플레이어. 플레이어. MVP는 저는 김보경. 예, 예. 그러니까 정조국 선수가 다른 상은 많이 타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저 정조국 선수 이렇게 볼낯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내조상도 하나 주고 싶어요. 내조상? 김성은 씨에게 내조상을 수상합니다. 네. 네. 내조상. 그렇다면 이동국 선수도 조금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올드 플레이어 상에. 그럼 저는 내조상 대박이 주겠습니다. 아, 네. 네. 예. 대박이의 내조로. 대박이의 네. 내조로 네. 우리 이동국 선수가 정말 끝까지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참 잘생긴 폭발하는 우리 대박의 아빠. 정말 올 네. 시즌에 정말 바빴던 한 해를 보냈을 것 같아요. 이동국 선수는. 저 똑같아요. 염기훈 선수. 염기훈 선수. 네, 올드 플레이어. 염기훈 선수는 항상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뭐 한때는 이제 수원의 내부 잡음이 막 일 때 이상한 루머도 돌고 그랬단 말입니다. 뭐 선수들이 뭐 나는 유학 가야 될 선수니까 뭐 어쩌니 이런 이상한 루머까지도 돌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염기훈 선수는 이 수원 팬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지만 팀에 대한 애정, 사랑이 아주 극진하고 그리고 역시 베테랑으로서 팀이 어려울 때 이 염기훈 선수가 그래도 중심을 잘 잡아줬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서정원 감독도 마음고생이 많았겠지만 염기훈 선수는 많은 마음고생이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팀을 지켜내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FA컵 결승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희망을 살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한 가지 또 제안을 해봐도 될까요? 인생골상. 인생골상. 네. 저는 뭐 박주영 선수의 그 아, 네, 그건 그 뭐 골. 아주 박주영 선수 인생의 중요한 박주영 선수의 골이었겠죠. 인생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3명 공동 수상. 왜 이렇게 자꾸 상을 남발하세요? 아니 저 모두 위아더 월드 아닙니까? 상은 자꾸 줄수록 좋은데 네. 다 같은 팀입니다. 광주의 여름, 송승민, 김민혁 세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광주 선수만 3명. 예. 여름 선수는 6월 19일 성남전에서 프리킥 상황에서 수비 맞고 흘러나오는 볼을 대포알 아웃프런트로 때린 게 있어요. 저는 그 권창훈 선수 발리킥 못지않게 엄청났다고 생각해요. 여름 선수의 이 여름 선수의 이 발리킥은 6월 19일 성남전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송승민 선수는요. 이거는 이제 한 두어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4월 13일 대서울전입니다. 여기서 멋진 팀골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주를 이끄는 모든 선수들이 참여한 여름, 정조국, 김민혁 다 참여가 돼서 김민혁의 마지막 찌르는 패스에서 송승민이 아주 아름답게 가마차기로 넣었었어요. 마무리도 좋았지만은 그 전에 과정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여름 선수의 거기서 턴 동작이 또 아주 절묘했었거든요. 그래서 정조국, 김민혁, 송승민으로 이어지는 이 골. 게다가 이제 송승민 선수가 전 경기 출장 철인이에요. 개근상 탔어요. 그래서 송승민 선수 요거 하나 꼭 넣어주고 싶고 네. 김민혁 선수는
5월 22일 대 인천전인데요.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넣어서 이겼어요, 광주가. 그런데 이 골이 두 가지 의미가 또 있습니다. 부친상을 그 얼마 전에 딛고 김민혁 선수가 아버님에게 바치는 골이었어요. 그게 그 의미에다가, 그런데 이게 또 김민혁 선수의 프로 데뷔골이에요. 서울 시절에는 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님께 바치는 골에다가 그 경기 결승골에다가 프로 데뷔골에다가 작품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 송승민, 김민혁 이 세 선수가 하나하나씩 터뜨린 것들이 아마 세 선수 모두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인생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장지원 의원님 혹시 주고 싶은 선수 있으세요? 왜 이렇게 3명씩 주고 있어요? 네. 같은 팀으로 했잖아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이창민 선수. 네, 이창민 선수의 33라운드 전남 원정 순천 팔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의 거의 한 35m 정도 되죠. 네, 장거리 중거리 골인데 아주 시원했습니다. 이창민 선수가 그동안 사실 슈팅력이 있는데 골이 안 들어가면서 과연 박스 투 박스 맞아?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득점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이 경기에서 본인이 중거리 슈팅이 얼마나 좋은지를 입증해 보였거든요. 또 그 골 자체도 아주 멋졌습니다. 이창민 선수의 중거리 골. 자, 제가 이렇게 두 개의 상을 제안해 봤는데 혹시 위원님들도 좀 주고 싶은 상이 있으시면 제안을 좀 해보시죠. 저는 몇 개 있어요. 저는 그 영 플레이어를 또 주다 보니까 옛날 개념의 신인상은 없어졌잖아요. 신인상. 신인상? 저의 MVP 김보경 선수. 신인 아닌데요? 김보경 네. 선수가 일본하고 잉글랜드에서만 있었잖아요. K리그는 신인이에요. K리그 입단으로만 따지면 저는 김보경 선수는 신인상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활 듀오상으로 두 팀에게 드리겠습니다. 박기동, 박준태. 네, 물론 이거 상주에서의 실적으로 이제 주는 거고요. 권한진, 이광선. 제주의 또 센터백 듀오들. 이거는 이제 박기동 선수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윤성효 감독의 숭실대 시절에 박주호가 올리고 도르트문트 박주호입니다. 박주호가 올리고 박기동이 마무리하고 뭐 아주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박기동 선수는 숭실대 때 실력이 살아났고 박준태 선수는요. 이 용인시 축구센터의 그 신갈고등학교가 아주 축구 명문 아닙니까? 여기 이때 동기가 김보경, 이승열, 이범영 뭐 등등등등이에요. 이때 동기가. 그러니까 김보경, 이승열 선수에 비해서 이때 박준태 선수가 떨어지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박준태 선수는 신갈고 때 실력이 이제 올 시즌 살아난 것 같고요. 그리고 권한진, 이광선 요 부활 듀오는 일본에 가서 주로 이제 1부 리그에서 제1에서 뛴 시간도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제2에서 2부 리그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선수들인데 또 이렇게 같이 제주에 입성해서 두 선수가 모두 아주 공격 포인트를 공격수 이상으로 양산을 하면서 제주의 아주 다득점에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됐습니다. 우리 장지원 의원님은 혹시 상 주고 싶은 선수나 저는 뭐 팀? 따로 이렇게 제가 따로 상을 준비해 온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 의원님 얘기 중에 저는 공감 가는 선수가 한 선수, 물론 다른 선수들도 공감 갑니다. 박기동 선수. 박기동 선수. 네. 박기동 선수는 올 시즌 경기를 보면 특히 이제 군에 있을 때 오히려 지금 제대하고 나서는 소속팀 가서는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뛰지를 못하고 그랬는데 한 단계 플레이 자체가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박기동 선수는 뭐 축구에 마치 군에 가서 눈을 뜬 것처럼 좋아졌다. 그래서 퍼스트 터치하는 부분들 또 움직임 이런 것들이 과거에 조금 좀 답답했던 흐름보다 확실히 좋아지면서 한 단계 올라선 지금 시즌이 됐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꾸준하게 좀 보여준다면 전 대표팀에 들어가도 충분히 손색 없는 기량을 보여줄 시기가 분명히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동 선수. 저 개인적으로 뭐 하나 해도 돼요? 네, 그럼요. 제 개인 인연상. 개인 인연상. 한준희의 개인 인연상. 저의 개인 인연상은 인천의 송시우 선수. 네. 송시우 선수는 아마 모를지도 모르는데 그 고등학교 때 제가 중계를 했었어요. 이 선수. 수원공고 대 3일공고의 고등 주말리그 뭐 개막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수원공고 선수였어요. 송시우 선수가. 저는 이제 학원 축구를 제가 이제 10여 년 동안 중계를 하다 보면은 중학교 때 중계한 꼬마가 어느새 이제 잘 커서 이제 프로 선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 송시우 선수가 고등학교 때 제가 중계했던 선수예요. 수원공고.
근데 송시우 선수 그 집에 혹시 그 다시 보기나 이런 걸로 보시면 하여튼 그 그게 중계한 게 다예요? 네. 다른 인연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시구나. 근데 이런 선수를 보면 저는 뿌듯하죠. 굉장히 반갑죠. 저도 쭈영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쭈영이요. 저랑 첫 번째 인터뷰한 선수. 아 정말요? 예, 쭈영 쭈영 선수. 선수가 방송에서 오. 저랑 첫 인터뷰, 예. 처음 인터뷰에서 같이 가서 칼국수 뭐예요? 베트남 쌀국수. 그것도 먹고 저를 되게 그래서 저를 처음 해준 뭐 개인 근데- 인연상. 예, 그래서 베트남 놀러 와라 뭐 연락처도 주고 막 네. 예, 그래서 잘해야 될 텐데 저번에 이제 나와서 잘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되게 너무 반가운 거 있죠. 그래서 혹시 그런 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맞아요. 없더라고요. 자, 저희가 원투펀치 마음대로 K리그를 한번 결산을 해봤는데요. 1부 마치기 전에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미는 게 하나 있습니다. 승부 예측이라고. 밀지 마세요. 싫어요. 밀 거예요. 밀지 마요. 왜냐면 승률을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다 한번 종합을 해서 누가 승률이 가장 좋은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신하영 씨가 미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면 제가 첫 신하영 번에서 씨가 내가 맞췄으니까. 승률 100%예요. 아, 그래요? 우리는 50%인데 신하영 씨가 100%. 제가 한 경기를 예측했고 두 분께서는 두 경기를 예측해 아이고, 주셨는데 그리고 리버풀 축하합니다. 6대1. 심지어 1위죠? 그럼요. 1위죠? 네. 1위입니다. 리버풀 잘하더라고요. 네? 리버풀 잘하더라고요. 리버풀 잘해요. 첼시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아이고야? 네.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부터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자, 이번 주도 제가 두 경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그리고 잉글랜드와 스페인 평가전이 있잖아요. 이 두 경기 승부 예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먼저 이탈리아와 독일. 이탈리아 승. 오, 왜죠? 짧게만 부탁드려요. 이탈리아 홈 경기고요. 네. 이탈리아가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독일은 이탈리아보다 약간 덜 진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팀의 어떤 체력 손실이나 이런 문제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리텐슈타인이랑 하고요. 예선을. 독일은 산마리노랑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붙는 경기니까 어떻게 보면 앞의 경기들보다도 이 평가전이 더 이제 진짜 승부가 될 수도 있는데 이탈리아가 뭔가 벤투라 감독 휘하에서 선수들이 특히 홈에서 더 진지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탈리아 승. 창지현 의원님은요? 저는 독일 승하겠습니다. 독일 승. 네. 왜죠? 예? 왜죠? 8년이 이탈리아 승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리텐슈타인과 산마리노가 기본적으로 같은 팀이 아니에요. 리텐슈타인이 좀 리텐슈타인이 힘들어요. 더 좋죠. 산마리노 훨씬 약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가 리텐슈타인 하는데 은근히 힘든 경기하고 들어온다. 독일이 원정 경기긴 합니다만은 독일이 전체적인 선수들 스쿼드의 질은 조금 무세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산마리노를 좀 쉽게 치르고 좀 체력적으로 좀 좋은 경기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저는 무승부 보겠습니다. 무승부 좋아요. 좋은 선택이에요. 네. 이거 친선 경기는 무승부가 굉장히 맞아요.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네, 이 누가 나올 줄 모르는 맞아요. 친선이기 때문에 베스트로. 한 골씩 1대1 무승부 보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스코어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왠지 맞출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잉글랜드와 스페인은 야, 어떻게 이거 어렵네. 생각하시죠? 요것도 친선 경기입니다. 네. 글쎄요, 디에코스타를 이번에 뽑았기 때문에 예? 아마 이 선수를 유럽 예선에 쓸 네. 겁니다. 네, 디에코스타를 쓸 거고 잉글랜드전에 살짝 맛을 보여주긴 할 겁니다. 네, 전체적인 기량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뭐 놀리토나 다른 선수가 나와도 잉글랜드 공격진보다는 조금 스페인이 강한 건 사실이고 네. 감독들도 동기부여들이 다 물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우스게이트 감독 대행이나 로피테기 감독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네. 동기부여가 강하기 때문에 평가전이라도 좀 신중하게 전력적으로 그렇게 대충 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스페인. 오, 스페인. 한현님은요? 매우 유혹을 느끼긴 해요. 아두리스 선수가 유로파리그 2연속 득점왕을 향해서 달려가는 스페인인데 아두리스 선수 아마 나올 것 같거든요. 잉글랜드전에. 스페인이 선수가 더 좋아요. 그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잉글랜드의 또 여기서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물론 스페인이 마케도니아도 그렇게 쉬운 상대는 아니지만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와의 대결이 이게 좀 부담이 가요. 아무래도 뭐 월드컵 예선이라는 점을 떠나서 정말 축구가 생길 때부터의 라이벌 아닙니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저도 요거는 장 의원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요? 스페인 네, 스페인이 살짝 우세. 예, 예.
잉글랜드가 스페인보다 조금 더 진지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스페인이 예를 들어서 마케도니아전에서 뛴 선수들 좀 이외의 선수들로 한다고 해도 약간 우세하지 않나 스페인이. 그렇다면 저는 잉글랜드 승부겠습니다. 네, 좋은 네. 선택이에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두 팀 다 감독들의 그 동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 사우스게이트 감독 대행이 아마 스페인전 이후로 정식 감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를 봐서 네. 스페인전을 그래도 이기는 게 그 모양새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일리 있어요. 얼토당토하지 네, 일리 않지만 있어요. 그래도 듣다 네. 보면 묘하게 설득되는 설득력 이유로 있어요. 네. 저는 잉글랜드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다음 주에 경기 결과를 확인을 해보고 또 승률을 차곡차곡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투펀치 231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주제 잠깐 알려드리자면요. 무리뉴의 시대는 갔는가입니다. 2부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